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실제 진짜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내셔서, 자, 필기는 어떻다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그 강의 발달 심리는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과목으로 9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챕터 한 챕터 나가실 때마다 내가 외워서 실질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잘 찍는 게 사실은 시험에 합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들 알려드리면서 1과목의 1챕터를 시작할 거고요. 첫 번째 챕터는 발달 심리학의 개념하고 특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발달 심리학의 개념과 특징 나와 있습니다. 발달의 의미 붙어 있는데, 발달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 다 외우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발달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양적 증대,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거죠. 발달하는 자체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된다? 정밀화된다. 그리고 기능들이 유능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의 의미를 이 기술적으로 된 내용의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화되고 양적으로도 증대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유능화되고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부정적인 변화도 결국은 발달에 속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전인적인 것은 그 앞에 보시면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그런 측면들도 모두 갖춰서 발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인적 하면 그냥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개념 자체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돼 있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분화가 뭔가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화하고 분열하고 헷갈려 하세요. 분열은 뭐냐면 세포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막 흩어져서 갈라지는 게 분열. 그리고 분화는 그 갈라진 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의 개별체 특징을 가지고 그 특수화되는 거. 그것들을 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좀 더 발달하는 거를 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의 통합 과정이다. 그리고 유전, 환경,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양적, 질적 또 나왔네요. 그렇죠? 상승적, 하강적 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6, 7번, 8번까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6번, 발달은 뭐냐 봤을 때 7번에 사건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경험의 누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가? 발달이. 그리고 9번 보시면 대부분의 발달의 변화는 성숙이라든가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달의 개념 이렇게 해서 아마 오지선다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요 그런 그 키워드 중심으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시험에는 뭐뭐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걸로 아마 맨 끝에 그 어미에 그런 것들 좀 수정해서 나올 거예요. 그 헷갈리게 나오실 텐데 그런 것들만 잘 주의 깊게 보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달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발달 심리학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실제 공부하는 과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 기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술을 한다. 그래서 기술은 쓰는 거예요. 쓰고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기술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예측을 토대로 우리가 미리 앞서서 예견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개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발달 심리학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 표시 있네요. 그래서 발달의 원리, 요거는 좀 암기를 하세요. 어떻게 암기하시라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순서하고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는 이게 나올 거예요. 상부에서 하부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 끝으로 발달을 한다. 그리고 전체에서 어때요? 특수 부분으로 발달을 한다. 그리고 미분화 운동에서 분화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가 분열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게 분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없던 것이 결국은 기능화된다, 특수화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은 뭐냐? 우리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며 진행이 되지만, 자, 그 끝에 어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속도는 연속성으로 발달을 하지만 결국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엔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챕터 넘기셔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아까 발달의 의미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달을 하긴 하지만 어떻대요? 성숙과 학습이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발달 보시면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뭐 아동기, 청소년기 쭉 성인기 계속 있지만 이런 것들의 개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개인차가 어떻다?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하고 그렇지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라든가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신체의 변화, 뭐 아니면은 좀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에 보시면 또 나왔어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분화하고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연속적으로 분화하고 이런 것들이 쭉 해서 발달에 관여하지만 전체로 결국은 통합되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전인적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6번의 점성원리. 점성원리가 뭐냐 해서 여기 파란색 글씨로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게요. 자, 기초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달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도안에 따라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도안에 따라서 자, 부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는데 단계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도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서 또 발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에 대해서 결국 성숙하고 성장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전 단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7번째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발달을 할 때 심리도 마찬가지고 신체는 특히 그럴 거예요. 가장 발달 용이한 시기, 특정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 과업에 어떻다? 획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조금 자 이런 것들은 발달의 과정은 사실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반드시 시험에 있어서 이것들을 다 기술하면서 쓰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찍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찍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식인 보시면 연속성하고 비연속성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연속성 이론부터 보실게요. 보면 연속성은 쭉 지속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없이 완만한 성장 곡선. 우리 왜 그 유아수첩 혹시 뭐 지금 부모님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아기 딱 태어나면 유아수첩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키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얼마나 이 아이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의사들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장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연속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 그 예로 보면 한 번 씨를 터서 계속 이제 크기만 하는 식물, 그 양쪽으로 팽창하고 점점점 자라는 식물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징은 뭐냐면 양적 변화죠. 그래서 결국 속도도 빨라지고 크기도 커지고 더 많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속성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동주의자 같은 그런 관점을 지닌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론이
발견되고 얘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주요 학자까지 사실은 이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에서는 연속이 무엇이고 비연속이 무엇이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연속은 그렇다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하되 자 연속과 좀 비교해서 보세요. 계단식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서, 동기, 행동 각 그 생애 기간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싹이 나서 식물이 쭉 자라는 그 개념이 연속이라면 여기에서는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을 비교했네요. 그래서 알, 유충, 애벌레, 성충 다 똑같이 발달의 시기지만 어때요? 그게 알일 때, 유충일 때, 애벌레일 때 각각 어때요?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그 각각 발달의 과정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와 기본적으로 다르게 변화하는 올챙이에서 개구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삐아제, 프로이드 하면 뭐 정신 그 분석, 그 다음에 삐아제 하면 인지 발달론을 발전시킨 학자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달의 특징 보시면 적기성이 있다. 발달의 특징에 기초성이 있다. 불가역성, 누적성, 상호 관련성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다 5개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 발달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기성, 적절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많이 크지 않은 사람은 그때 좀 어릴 때 많이 먹을 걸 아니면 동생이 좀 키 큰 것들은 이제 형들이 질투하면서 그때 동생이랑 똑같이 먹었으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발달한 그 청소년기에 정말 성장 속도가 엄청난 그때 결정적 시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적기성이 또는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또 기초성 이건 뭐냐면 자, 과업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된다? 초기에. 이런 것들은 말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사실 초기의 발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 그런 것들이 후일 발달에 중요하지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성취한 과업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또 연계가 되듯이 이 발달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앞에 초기의 발달이 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불가역성이 뭐냐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잘못된 경우,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발달 단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성은 뭐냐면 발달 때 그 결손들이 결국은 누적돼. 결손이 뭐예요?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누적 잘못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그 잘못이 굉장히 커져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상의 그 결손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잘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호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자, 아동 발달은 여러 측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성장하거나 발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기성, 기초성, 불가역성, 누적성, 상호 관련성. 발달의 특징하면 이 5개가 키워드로 해서 다른 것하고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에 지금 줄글로 쭉쭉 그 개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있다 없다 해서 혼재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블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블룸의 발달보다는 어디에 포커싱해서 딱 밑줄을 치시냐면요. 환경 또는 환경에다 막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8가지로 그 중요성, 발달의 중요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환경은 인간 발달의 범위하고 종류 같은 것들을 결정한다.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인간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냐면 환경의 영향이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 4, 5, 7번 같이 묶어버리세요. 자, 지금 펜을 들고 3, 4, 5, 7번까지 해서 크게 묶어버리세요. 6번은 제외하고요. 자,
3번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3, 4, 5, 7번은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뭐 결정적 시기도 있다 또는 초기의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환경도 초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급격한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 환경이 중요하다. 3번 그렇게 돼 있죠. 4번 초기에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선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5번 초기에 좋은 환경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죠? 7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초기에 많은 영향들이 어때요? 점차 줄어든다. 또 그 발달이 쇠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에는 유사한 환경에다가 가로 하시고요. 쭉 가셔서 그러나 해서 강력한 환경에다가 괄호를 하세요. 그래서 유사한 환경이라도 각 개인에 따라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강력한 환경일 때는 모두 그 강력한 환경 안에서 딱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 요인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8번 보시면 아동의 양육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위, 구조, 과정 이런 환경 속에서 발달이 아동이 이루어지지만 그중에 과정 환경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과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동이 뭐 태내기, 우리가 영아기, 뭐 아동기 이렇게 쭉쭉 발달 과정이 있듯이 아동의 과정에서 그 안에서 가장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저는 요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달의 개념,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이 무엇인가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그 선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지식 2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뒤편에 또 설명들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또 좀 용이하시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장, 성숙. 우리가 보통 성숙이라든가 성장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성장은 뭐냐면 자, 신체 크기가 단순히 그냥 증대되는 거예요. 아까 싹 틔워서 그 꽃이 쭉 자라듯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크기의 증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근력이 증가하고 힘이 세지고 이런 국한된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성숙은 뭐냐면 인간의 내적 또는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성장하는 신체라든가 심리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청소년기의 그 성숙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학습은 개인이 환경이라든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조금씩 내적인 변화가 일으켜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학습이라고 후천적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성숙, 학습이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두시고요. 요거는 외우시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챕터 1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발달의 의미, 그 다음 발달의 원리, 그리고 뒤에 특징, 그리고 환경의 요인, 유사한 개념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발달의 의미 부분, 그죠? 거기에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발달인가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또 발달의 원리 해서 요거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순서적으로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작용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초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챕터는 짧아서 제가 조금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2번째 발달하고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어떤 연구 방법론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연구를 기재로 방법론을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 자, 1번 보시면은 과학적 연구라고 돼 있죠. 과학적 연구의 과정에서 이거는 순서적인 거예요. 처음에 문제 제기. 우리가 이 문제가 연구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인식이라든가 제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요인의 발견. 그래서 그 방법이라든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중요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 3번째는 문제 검증.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가 연구가 검증되면서 수행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 과학적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계 과정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그 검증을 통해서 이 가설, 내가 실질적으로 예측한 그 모델이 맞는가 틀린가에 따라서 가설의 수락 또는 기각 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요건 사실 순서적인 거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렇게 보통 연구의 과정이 일어나고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과학적 연구의 요소로서 그럼 무엇들이 있는가 했을 때 크게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실게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개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페이지 가시면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조금 넘겨서 먼저 보시면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설. 그러면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것인데 과학적 연구의 요소로서는 개념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까지 해서 이런 것들의 설계가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개념 보시면은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사실은 그 박스에 아예 나와 있어요. 개념적 정의가 뭔가, 조작적 정의가 뭔가라고 돼 있죠. 자, 개념의 정의부터 먼저 보시면 1번 개념은 사실은 어떤 명제나 이론 전개에 있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땡 한번 보세요. 그 밑바탕을 이루는 추상적 표현이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땡 보시면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든가 연구 방향이라든가 내가 그것들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개념은 무엇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의 조건에는 보시면 명확성, 한정성, 통일성, 고려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개념은 보세요. 연구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그것들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친구 하면 친구는 무엇을 친구라 한다라는 것도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사실은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양상을 보이고 단정적이고 그러나 그것이 중의성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작적 정의는 뭐냐? 앞에 개념적 정의는 연구 대상에 되는 것들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조작적 정의는 내가 그 실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이나 실증적으로 그것을 이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 실행 가능하게끔. 그래서 조사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개념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그 조작적 정의다라고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박스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조작적 정의 예를 들면 성별은 무엇인가 하면 성별은 남녀를 얘기한다.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성별했을 때 남자, 여자 구분해서 뭔가 실증 설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계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조작해서 그렇게 개념적 정의를 한 게 조작적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론은 또 개념하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론은 개념하고 개념이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및 또는 정의, 명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동그라미 두 번째 땡 보시면 체계적으로 하단에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진수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함축적이고 그 개념만도 사실은 단정적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개념 이런 명제들이 같이 혼재되다 보니까 이 이론은 조금 더 함축적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때요? 이론이니까 변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하나의 그 이론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고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론의 기능도 보시면
과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든가 개념 분류화한다든가 요약한다든가 또는 사실 예측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은 뭔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묶어갖고 그 안에 혼재시킨 게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간명하게 뭔가 단정적으로 우리가 내린 게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그 지식인에 보신 명제, 법칙, 사실 이렇게 있네요. 법칙 같은 경우는 원리로 같이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변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변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하면서 조금 더 칠판에 기술하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변수는 정의만 오늘은 한번 볼게요. 그 개념에서 이론에서 변수가 있는데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냥 변수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량적 수치, 계량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를 거기다가 속성을 부여한 개념이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가설 부분 볼게요. 가설은 아마 뭐 이론 또는 연구 이런 논문들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란 두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의 관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명제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영향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개념화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땡. 두 번째 보시면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잠정적인 응답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의 형태로 돼 있다. 요거 변수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설은 잠정적인 설명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럼 실체화되고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과학적인 지식 속에 또는 이론화에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여기에 삽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설, 연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제가 연구가설 같은 경우에는 자 칠판 한번 보실게요. 연구가설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기대하는 가설이죠. 연구자가 제시한 거. 그래서 실험적 가설이라고도 얘기해요. 실험적 가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거하고는 반대로 연가설이라고 또 이 밑에 얘기한 것처럼 귀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예 버릴 것을 예상하고 맞지 않는 것을 가설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맞지 않는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 동그라미 세 번째 보세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때요?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요 연구가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 채택이 되는 건데 저기 연가설 같은 경우에는 A와 B는 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진짜로 없으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에 보시면 연구가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만약에 그게 맞아요. 진짜로 시험을 봤는데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봤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연구가설이 어때요?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얘 밑에 연가설의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반대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버릴 거.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 연구가설처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은 이론적인 틀로서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구체적이고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설들은 나중에 이것들을 실증화시키고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가치 중립적이고 사실은 주관적인 형태보다는 일반화에 가능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2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집부터 조금 차분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오늘 뭐 안 했다고요? 변수 부분이요. 제일 어려워하시니까 사실 개념 지금부터 찬찬히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조금 머리 가볍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변수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같이 기술하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눈으로 읽어보시고 한번 이 발달 심리학 그리고 연구에서 무엇들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